그는 강박증을 앓고 있는 암살자로 적을 처치할 때마다 반드시 한 발 더 쏴서 그들이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면은 한 방으로 전환됩니다. 두 명의 암살자가 한 여자를 처치하려고 하고 그녀의 시신을 가방에 담으려는 순간 방의 문이 열립니다. 처음에 4명의 암살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1명만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그 여자를 처치하려고 할 때 그 남자가 그를 막습니다. 두 사람은 격렬한 싸움에 돌입하지만 그 암살자가 신비로운 남자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회계사이기도 하며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는 심한 자폐증도 앓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강한 빛과 소음이 필요해서 20분 동안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밀대롤러로 정강이를 마사지하며 우울증 약이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 회계사라는 제목의 매우 매력적인 액션 영화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주인공이 얼마나 멋진지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얼마나 뛰어난지 영화는 주인공의 마무리 총성과 같은 완벽한 결말을 가지고 있어 관객들이 후속편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영화는 1989년 한 정신요양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한 소녀가 격렬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 크리스틴은 조용히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년의 부모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크리스틴의 남동생도 있습니다. 동생의 표정을 보니 형의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원장이 크리스틴이 여름방학 동안 요양원에 남아있기를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합니다. 그는 원장의 조언을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매일 강한 빛과 소음으로 크리스틴을 치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이 여기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퍼즐 조각이 빠진 듯 흥분합니다. 소녀는 솔로몬 그룬디 동요를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틴은 흥분할 때마다 이 동요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갑자기 작은 손이 퍼즐 조각을 집어들고 크리스틴에게 건넵니다. 그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저스틴이라는 소녀입니다. 두 아이 모두 차분해졌고 이때 우리는 크리스틴이 퍼즐을 거꾸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소녀는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동시에 천재입니다. 시간이 2016년으로 이동합니다.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플레인필드 마을에서 크리스틴은 ZZ라는 이름의 회계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 노부부가 거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매우 기뻐하며 크리스틴을 집 뒤의 연못으로 낚시하러 초대합니다. 나는 낚시를 하지 않고 총 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내 농장은 총 쏘기에 완벽한 장소야. 그때 김신달 사장이 재무부의 재무분석가인 메지아를 사무실로 호출합니다. 메지아는 헌신적인 직원이지만 그녀는 한 번도 승진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김 사장은 그녀의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알고 보니 17세 때 메지아는 밀가루 밀매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는 것이죠. 정보가 봉인됐으나 김 사장은 찾아냈습니다. 연방 취업 신청서의 허위 진술은 중범죄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난다면 메지아는 몇 년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김 사장은 그녀를 중용하기로 결정하고 메지아에게 몇 장의 사진을 건넵니다. 범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물망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진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특정한 이름이 없는 회계사입니다. 그는 유명 수학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여 전 세계를 돌며 암흑가의 자금 세탁과 복잡한 재정 문제를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문제는 회계사가 여러 국가, 갱단 또는 밀가루 거래 회사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능해야 하는가입니다. 김 사장은 곧 은퇴할 예정이며 이제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는 메지아에게 이 사건을 전적으로 조사하고 직접 보고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월말까지 2가지 가능성만 남았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가 크리스틴에게 메지아의 범죄 기록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퇴근 후에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 주차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는 철저하게 준비되며 식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식사하는 중에도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크리스틴은 강한 빛과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밀대가 다리에 굴러가는 20분간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때 그는 옛날 일을 회상합니다.
1989년 어느 날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이혼하고 세 자녀를 두고 떠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있는 것마다 던지고 보이는 것마다 발로 차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붙잡고 함께 솔로몬 그룬디 동요를 읽었습니다. 그의 동생은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틴은 돌아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는 노부부의 농장에 가서 저격총을 준비하고 각종 파라미터를 측정합니다. 6km 떨어진 곳에 3개의 수박이 목표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서 망원경으로 그가 쏘는 대로 모두 맞추는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총을 쏘고 크리스틴은 갔습니다. 셔터를 열고 그는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자산이 들어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채는 그가 수집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크 스카이워커의 광선검처럼 모든 물건은 진품입니다. 크리스틴은 침대에 누워있고 그의 위에는 잭슨 폴록의 1948년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눈을 감고 다른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2006년 크리스틴은 3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프랜시스를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는 40년 동안 감비노 가족의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에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범죄 세계의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크리스틴이 깨어나자 개인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안전을 걱정해서 집 근처에 있는 로봇 회사에서 일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직접 그에게 연락해 회사의 재정적 결함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우선 그는 사장의 친구입니다. 그는 감사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무이사로 얼마나 일하셨나요? 15년입니다. 그러니 지난 15년간의 회계장부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그걸 모르나요? 저는 사장과 오랜 친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무이사는 매우 화가 났고 사장의 누나는 왜 자신의 동생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급 수학 학위와 켄테크의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무명 회계사를 고용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자료 덕분에 매지아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술회사에서는 크리스틴을 고용한 사람의 사장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음 날 아침 크리스틴은 회의실에 갔고 그는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5년간의 회계 장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나로, 바로 그가 재정적 결함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무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말하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매지아가 제공한 옆모습 사진을 바탕으로 국토안보부는 10년 전 뉴욕 경찰청의 비디오와 일치하는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 보안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그건 2006년의 일로 그 남자는 칼로 2명의 갱스터를 제압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적의 무기를 사용해 그들의 은신처에 침입하여 권명의 용병을 쏴 죽였습니다.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용병의 은신처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나이롤 클럽은 갬비노 범죄 가족의 봉어지입니다. 앤서니 질러를 죽였습니다. 갬비노의 사장의 아들입니다. 법의학자의 결론에 따르면 발로 차여 죽었습니다. 비디오는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공격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안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는 나이롤 클럽에 설치된 도청 장치로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앤서니 질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후에 는 더 이상 소리가 없었습니다. 매지아는 녹음과 비디오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크리스틴은 다나를 만났습니다. 성격이 꽤 비슷해서 비슷한 곳에서 점심을 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회계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2개의 연필이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일을 시작했고 2개의 화이트보드에는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용이 끝난 연필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에는 중요한 숫자들이 적혀 있고 매지아는 녹음을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앤서니의 말이 끝난 후 그때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지아는 소음을 줄이고 더 잘 들리도록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녀는 스피커를 꽂았습니다. 그것은 동요의 가사입니다. 다나는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글씨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노력 끝에 크리스틴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단에게 신나게 설명합니다. 이 장부들은 다나가 반년 동안 봤지만 겨우 1년 분량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은 단 하룻밤 만에 15년치 장부를 모두 검토하고 허점을 찾아냈습니다. 재무이사가 도착하고 그녀는 다나를 먼저 밖으로 내보낸 후 결과를 듣습니다. 누가 가장 능력이 있나요? 저는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주실 건가요?
제가 끝내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재무이사의 집에서 그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러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때 뒤에서 한 암살자가 나타났습니다. 암살자 뒤에는 또 2명이 있습니다. 두목은 차분하게 죽는 2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위층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2사람 모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살인을 위장하고 결국 이곳을 방화로 태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근무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직원이 유리창에 적힌 숫자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크리스틴이 멍하니 서 있을 때 회사 사장이 찾아와서 보수와 보상을 줬습니다.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의 오랜 친구가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라 했습니다.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를 해쳤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일이 중단되었고 자폐증이 크리스틴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집중을 잃었습니다. 눈부신 빛과 최대한으로 높인 소음, 밀대가 그의 다리를 세게 쳤습니다. 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일을 떠올렸습니다. 밀대를 반으로 부러뜨리고 약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오늘 치료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심하게 발작이 났네요. 다음 날 크리스틴은 기분 전환을 위해 총을 쏘기 위해 노부부의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기억 못했습니다. 2 형제를 키웠습니다. 그것은 한 장군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서 2 형제가 무술가와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들은 34번 이사를 했습니다. 크리스틴이 눈을 떴습니다. 그때 2명의 용병이 부부의 집으로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두목이 할머니를 끌고 가며 크리스틴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크리스틴이 서 있습니다. 두목은 놀라워했습니다. 회계사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는데 오히려 방역을 당했습니다. 그는 부부의 차를 빼앗아 농장에서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준을 했습니다. 총알이 바로 보닛에 맞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노인은 두목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픽업 트럭의 짐칸에 뛰어올라 무릎으로 유리창을 깨고 그 덩치 큰 남자를 끌어냈습니다. 다음은 1대1 대결입니다. 두목이 칼을 꺼냅니다. 크리스틴은 허리띠를 뽑았습니다. 후, 크리스틴은 우위를 잡았습니다. 허리띠를 그의 목에 감아 주모자를 털어놓게 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적이 너무 많아서 밀가루 밀매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목은 명함을 내밀며 2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크리스틴은 작별 인사를 하고 부부의 농장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비서와 연락을 했습니다. 크리스틴의 신원이 노출되어서 모든 신분을 지우고 자산을 해외로 옮겨야 했습니다. 현재 F-50 트럭입니다. 데세즈 회계사무소에 대한 정보는 삭제되었습니다. 교통부의 데이터베이스에 해킹하여 차량 번호판과 차량 식별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비서는 단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다나의 번호와 주소를 구했습니다. 다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암살자가 뒤따르지만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그룹입니다. 그들은 깔끔하게 작업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암살자는 다나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계획은 그녀를 죽인 후 가방에 넣고 가는 것입니다. 다나가 저항해도 그녀는 걸려든 물고기입니다. 이때 크리스틴이 나타났습니다. 2명은 복도에, 2명은 안에서 행동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크리스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4명이 다나를 처리하러 오고 2명만이 그를 처리하러 왔습니다. 주먹, 발차기, 어깨로 넘기는 기술을 한 후 그는 총을 꺼냈습니다. 2발의 총알이 그를 맞추고 다나는 화장실에 숨어 마지막 암살자와 저항하고 있을 때 크리스틴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행동했고 마지막 놈과 싸울 때조차도 어리석었습니다. 턱을 가격한 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 결국 그는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두목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고객과 연락해볼게요. 이 회계사를 직접 처리하고 싶습니다. 크리스틴은 다나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틴은 그녀에게 경찰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적은 6,100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기술회사의 손실은 누군가가 메꿔주었네요. 벽에 걸린 그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서랍에는 현금과 금이 가득했고 크리스틴은 방을 둘러보며 다양한 무기가 진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무기 창고입니다. 그는 단에게 말했습니다. 의문이 가득한 다나가 크리스틴을 따라 침실로 들어갔고 그녀는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그게 진짜 보물 그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솔로몬 그룬디의 동요에서 단서를 따라 한 전문가가
메지아가 조사하는 대상이 심리적 외상을 입었으며 대부분 신경 발달 장애, 즉 자폐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보통 고압 환경에서는 그들이 뭔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긴 얼굴에 귀가 크고 근육이 느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메지아는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회계사가 사용했던 별명을 떠올렸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별명은 수학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폐증을 앓고 있으며 외모는 전문가의 설명과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결국 메지아는 그녀의 조사 대상이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를 버는 회계사 선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5세에서 45세 사이의 백인 남성, 투자 수익이 없고 주로 현금으로 수입을 올립니다. 내가 무슨 이득을 보죠? 그를 찾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제가 당신의 승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피신하기 위해 크리스틴은 다나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일반 회계사가 머물 수 없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다나는 크리스틴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크리스틴이 어릴 적 아버지인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괴롭힘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훈련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다나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고 그녀는 크리스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크리스틴은 미친 닭 에디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에디는 돈을 해외로 송금했습니다. 파나마를 통해 자신의 계좌들 사이에서 돈을 돌렸고 그의 회사가 상장 될 때 주가는 단 8달러였지만 단 1년 만에 75달러로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기술 회사도 그렇게 하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당신을 고용했을까요? 크리스틴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무이사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비로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틴 뒤쫓습니다. 신비로운 인물이 멈추자 크리스틴도 멈췄습니다. 크리스틴은 몇 걸음 더 나아가 관찰한 후 조심스럽게 재무이사 집으로 들어갑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압니다. 재무이사는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크리스틴 사진 보고 CFO가 이마 중앙에 총 맞은 것 보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잘 보고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그 기술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메지아 측은 하룻밤 동안 조사한 끝에 드디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제세즈라는 이름의 회계사무소입니다. 연간 수입은 겨우 70,000달러가 넘지만 주변 모든 가게들은 제세즈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메지아는 기뻐하며 급히 김 씨를 만나러 갑니다. 작년 이 회계사무소의 총수입은 75,000달러였습니다. 크리스틴 울프는 누구인가요? 그 회계사라면 그는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 회계사무소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기록에 너무 많은 허점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현금 거래를 통해 돈을 세탁했습니다. 김 씨는 우연히 크리스틴이 작년에 킹하버 정신요양원에 기부한 금액을 보게 되었습니다. 총합은 1,001,000달러입니다. 이 남자는 악명 높은 사람들을 대신해 세금을 내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 돈의 거의 전부를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짐을 챙겨 시카고로 가야 합니다. 다나가 떠나 김 씨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크리스틴은 호텔로 돌아와 다나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너는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했. 아버지가 너에게 방역하라고 하셨어.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크리스틴은 결국 차에서 내립니다. 모자를 쓴 사람들이 군중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 직후 크리스틴과 그의 형은 4명의 덩치 큰 놈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참히 두들겨 팹니다. 크리스틴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나, 너의 삶은 정말 빛날 거야. 그리고 호텔을 떠나서 그는 이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김 씨와 메지아는 시카고에 가서 ZZ 회계사무소를 찾고 FBI를 불러 검사를 요청합니다. 이곳은 비어있지만 크리스틴의 물병을 포함해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로 가득한 마당이죠. 이 지역 전체는 크리스틴의 감시 범위에 있습니다. FBI 요원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리 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회사 사장의 별장이었습니다. 리는 용병이 준비되었고 사장은 회계사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 늙은이가 계획한 일입니다. 그는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친구들과 여동생까지 해치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FBI 요원들이 떠난 후에도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메지아가 57세에 감옥에 간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법원 판결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57세의 메지아는 밀가루를 한 놈의 코에 쑤셔 넣고 그를 기절시키기 위해 총으로 가격한 후 그를 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 후 밀가루를 쑤셔 넣은 놈이 발견되어 3일 응급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메지아는 이 일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이제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고 결혼해 자녀 셋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김 씨는 충격적인 비밀을 밝혔습니다. 이야기는 10년 전 2006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 씨는 아직 앤서니 GR를 추적하고 있는 요원이었습니다. 감비노 가족의 총격전 후 김 요원은 혼자 나일 아웃클럽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여기서 9명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 남자 한 사람의 소행입니다. 그들은 그 용병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러 왔습니다. 김 요원은 그 트럭을 6개월 동안 추적했습니다. 갑자기 그들 모두가 처치되었습니다. 앤서니 G. 이제 그는 끊임없이 그 늙은이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남자는 복수를 하러 왔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요원의 머리에 총이 겨눠졌습니다. 누구인가요? 레이몬드 킹입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 레이몬드 킹. 저는 재무부의 요원입니다. 너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요, 없나요?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2아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랐나요? 그들은 모두 다 자랐습니다. 좋은 아버지인가? 레이몬드 킹? 나쁜 요원입니다. 겁이 많았지만 아버지로서 망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날 자신이 10번째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고 메지아는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씨가 회상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는 40년 동안 감비노 가족의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토니 대부는 프랜시스가 믿을 수 없다고 걱정해서 그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앤서니 J.R. 성공하지 못했고 그는 FBI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유일한 보호를 잃고 풀려났습니다. 이번에는 앤서니 J.R. 실패 안음. 프랜시스는 의자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특수부대에 자원하여 나이트 아울 클럽을 몇 달 동안 감시했습니다. 프랜시스를 죽인 범인을 기소할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계사가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왜 그 사람이 자신을 살려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자마자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나요? 레이몬드 킹. 그는 그 목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계사의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불법 이민자 선장이 뉴욕 한글 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밀가루 범죄 조직의 원자재가 마이애미에 쏟아졌고 김 씨는 모든 사건을 차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날아오르듯 승진하여 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직 그 자신만이 그 성과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이 회계사는 레베누드 교도소의 8331번 수감자입니다. 그곳은 군사교도소입니다. 군대는 그에게 돈 세탁범을 추적하는 수사국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는 워싱턴 DC의 교도소로 이송되어 5명의 데이터 수집 및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와 프랜시스는 같은 방을 쓰는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도관이 그에게 프란시스가 왜 출소한 후 자신과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은 쓰레기 더미에서 불에 타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미쳐서 물병으로 교도관의 머리를 가격한 후 3층 창문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간 이후로 그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2003년 봄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대령과 함께 일리노이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는 6명을 중상에 입혔고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여성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녀는 13년 동안 가르쳤고 결혼해 2아들 두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가족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정확한 싸움의 원인은 확인 불가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총을 꺼냈고 대령이 그를 대신해 총알을 막았습니다. 대령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의 남편을 통해 대령이 그녀 전 남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이름이 가짜라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대령이 바로 회계사의 아버지라는 것을 추측은 쉬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 씨가 왜 메지아를 부른 것인지입니다. 그는 곧 은퇴할 예정이었고 회계사는 비서 대신 전화를 받을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메지아를? 그녀가 청소년 시절의 비밀이 교도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메지아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메지아는 그 공무원에게 발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말의 주인이 아니야.
기술 회사 사장 집에서 총성이 북쪽에서 울렸고 그들의 저격수가 쓰러졌습니다. 크리스틴은 싸우면서 비서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의 평면도를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창가에 서 있다가 즉사했습니다. 그 직후 크리스틴은 모든 유리창을 쏘아 깨뜨렸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혼자뿐이야. 조용해진 후 두목은 부하들에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통해 감시하고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크리스틴이 도착했습니다. 4명의 용병이 그와 맞서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매우 침착합니다. 모든 총알이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낭비되는 총알은 없다. 그는 벽에 붙어 탄창을 교체하고 있는 용병을 제압한 후 스스로 탄창을 교체했습니다. 다른 한 놈이 달려와서 그의 사격 습관을 파악하려고 손으로 잡았습니다. 두목은 멍하니 서 있었고 용병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크리스틴이 지붕 오릅니다. 크리스틴은 지붕으로 올라가 침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지만 이번에 크리스틴이 총에 맞았습니다. 다행히 방탄조끼로 원거리에서 근접 전투로 전환했습니다. 총에 맞기 전에 크리스틴은 적을 방패로 삼아 유연하게 앞으로 나아가 어깨로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심스럽게 벽을 뚫고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용병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그 용병이 크리스틴을 향해 총을 뽑자 크리스틴은 유리문에 부딪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용병이 다가오자 크리스틴은 재빠르게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용병이 쓰러지는 동시에 크리스틴도 그와 맞붙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 자는 무술고수입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틴은 많은 주먹을 맞아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병의 수류탄을 빼앗아 핀을 뽑고 그의 방탄조끼 안에 넣은 후 그를 꽉 붙잡았습니다. 두 겹의 방탄조끼가 보호하고 있지만 크리스틴은 부상을 입어 심리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 두목은 대답하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 크리스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일어나서 계속 싸웁니다. 한 용병이 돌진해 옵니다. 바로 그때 두목이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그 용병을 죽였습니다. 크리스틴이 천천히 돌아섭니다. 그게 바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너의 동생이야. 브렉턴, 오랜만이야? 그런데 형이 어제 만난 것처럼 인사하네. 너는 내가 너를 만나면 기뻐할 줄 알았지. 형은 매우 기쁘지만 일을 끝내야 해. 어두워서 여기서 나가자. 형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웁니다. 동생은 일 때문에 아주 화가 나 있습니다. 크리스틴이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에 간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을 거야. 형제 두 사람은 계속 싸웁니다. 결국 크리스틴이 승리했습니다. 주인은 화면을 통해 모든 일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형은 너가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야. 형의 고객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해. 너도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좋아, 너 많이 발전했어. 형제 두 사람이 화해했어. 이때 사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자신이 인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리스틴은 모든 것을 망치고 있어. 그는 크리스틴을 인정하지 않아 크리스틴을 고용했어. 그런 다음 크리스틴은 현장에서 쏴 죽였고 형제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고 크리스틴은 동생에게 후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FBI 회의에서 담당자가 메지아로 바뀌었습니다. 김 씨처럼 그녀도 크리스틴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신경재활센터 하버가 있고 왼쪽에는 원장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소녀는 혼자서 계단을 내려가며 각 방을 살펴봅니다. 소녀는 호기심이 생겨서 다가가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소년의 눈앞에는 퍼즐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틴이 어렸을 때 맞췄던 그림입니다. 그림 안에서 한 여자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년의 부모가 도착합니다. 원장도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저스틴이고 원장의 딸입니다. 그는 자신의 딸 저스틴이 3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재활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번역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저스틴이 쓰는 컴퓨터를 보았습니다. BX43B 순행식 케이스와 12코어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야, 그 컴퓨터 정말 좋은 거야. 그것만 좋은 게 아니야. 그녀의 의사는 그 장비를 사용해서 남자 구석에 침투할 수 있어. 우리 대화할 수 있을까? 저스틴. 그게 바로 크리스틴의 비서야. 다나가 크리스틴을 찾으러 왔어. 방이 텅 비어 있었어. 그날 다나는 한 소포를 받았어. 그건 한 그림이야. 그 그림은 다나가 언급했던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개들을 그린 거야. 하지만 다나는 오른쪽 위 구석에 작은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열어보았어. 그건 폴록의 진짜 그림이야. 다나는 벽에 걸었어. 크리스틴은 트레일러를 몰고 남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그는 고담시로 곧장 나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